번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 현장 이야기, 오늘 번특톡에서 또 특별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다음 세대 사역 현장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또 한 시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음 세대가 2024년 연말에 요즘의 현장의 모습은 또 이런 모습이 있겠구나라고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다음 세대 사역 현장 얘기할 때 또 요 두 분 빠지면 또 대화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이정현 목사님, 김성준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부터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청암교를 담임하고 있는 이정현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정현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장로신학대학교 기독교육과의 김성준 교수고, 더 중요한 네, 소개는 번개탄 TV 감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또 저희 별내로 모신 다음에 두 분 모셔서 지금 저희가 다음 세대 사역 현장 이야기 특집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 분은 지금 다음 세대 사역 현장에 계속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원래 담임 목사님 딱 가시면 네. 다음 세대 사역 현장과 조금 멀어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사람에 따라 다른 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네. 담임 목사님 가신 지 벌써 몇 년째신 거예요? 지금 이제 만 5년 넘어서 6년 차로 6년 차. 네, 접어들었고요. 여전히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저희가 많은데, 요즘 근황 토크 잠깐 하죠. 요즘은 이제 어떻게 연말에 어떤 걸 때문에 바쁘신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통 이제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12월이 제일 바쁘죠. 왜냐하면 실은 저희가 추수감사절부터 해서 교회는 바빠집니다. 그리고 이게 참 인터벌이 너무 짧아요. 두 절기가 한 달 사이니까. 그래서 교육자들은 행사를 만들어내느라 상당히 고생하고, 또 더불어서 송구 영신 예배, 내년 신년, 뭐 교육자 이동, 이 모든 것이 복합이 된 시즌이다 보니까 12월 달은 정말 정신없는 그런 어떤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처음엔 담임으로 가실 때 다음 세대에 대한 부흥의 열망을 가지고 가셨다가 그렇게 한 2년이나 3년 정도 지나면 더 이상은 그걸 내가 할 수 없겠다. 왜냐면 정말 너무 일이 많고 할 게 네. 많으시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런 영향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선 12월 1월 이런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부 스케줄도 없고 교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시즌 따라서 1월 달, 2월 달 바쁘고, 또 봄 되면 바쁘고, 5월 되면 바쁘고, 또 여름 되면 바쁘고,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네. 시즌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핸들링하고 내가 자기 관리를 잘 한다면 충분히 다음 세대에 집중하면서도 내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계속 저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은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 2-3명 정도밖에 안 계신 걸로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 현장을 이어가고 있다. 교수님 좀 어떻습니까? 올해는 지금 학교 장신대학교 안에 또 다른 많은 신학교 안에서 네.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다음 세대 관련돼서는 모든 또 사역자들의 관심이고요. 또 지금은 교육부 교육자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들의 온 에너지가 다 다음 세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직간접적으로 다 사역을 하거든요. 직접적인 건 실제 제가 뛰어다니면서 또 아이들 만나고 또 필요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연구소나 또 NGO 좀 단체 지금 제가 또 맡은 게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청소년 아이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는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다 사역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의 관심이 뭔지 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또 간접적으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으면서 그래도 좀 다양한 층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역자 층을. 왜냐하면 지금 학부 학생들도 있지만요. 저희 목회신학 박사 과정도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는 현역 담임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부서의 교육부 사역자부터 목사님과 같은 담임 목사님들까지 제가 수업 때 다 만나거든요. 만나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요즘 어떤지, 교육부 현장이 어떤지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얼굴은 저희 셋 중에서 제일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저희 셋 중에서 연말을 맞이하시면서 지금 막 이시철이고 막 이러시니까 또 이시철이고 진짜 일이 바쁩니다. 많으신 거죠. 네. 정말 많은. 근데 제가 두 분한테 한번 그런 거 여쭤보고 싶어요. 저 처음 신학교 입학했을 때
그럼 목사님 몇 살 때 신학교에 들어가신 거예요, 목사님은? 몇 살 때요? 네, 20살 때 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19살 때 갔어요. 아, 바로 고3 마치고. 네네네네. 교수님은 신학대학은요? 신학교. 대학교요? 네. 신학교에 들어가신 게. 네, 대학교 때 들어갔죠. 아, 고3 마치고 딴 데서 방황 안 했나 보다. 여긴 다 FN 코스였구나. 고3 때까지 믿음 좋게.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이렇게 신학교 딱 입학할 때 교수님이 자네는 왜 신학교에 왔는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혹시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정 목사님? 그 기억나십니까? 신학교 딱 갈 때 나는 신학을 가야겠다 했을 때 저는 골수 CCC였어가지고 그냥 저는 신학교 가서 자네는 왜 신학교 왔을까 했을 때 저는 그냥 청소년 사역을 해야겠다. 캠퍼스 보고만. 그때 이제 그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냥 캠퍼스 보고만 캠퍼스 그걸로 제가 이렇게 청소년 사역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교수님이 오 신선하다고 말하고 떨어뜨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청소년 사역이었거든요. 혹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 갈 때 어떻게? 저는 그런 걸 안 물어보셨어요. 아, 네. 그리고 제가 들어갈 때 전형은 면접이 아예 점수에 반영이 안 돼 있어 그냥 점수만 저희가 봤었기 때문에 일도 긴장감도 없었고요.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이거 교수님이 물어보기보다는 네. 저희 개인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회장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이 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노회에 갔었을 때 했던 이 질문들 답변들이 잘 기억이 좀 나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비장한 각오로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준비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니까 다른 거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은 목숨은 바치겠다. 네네. 어디에서 근데 목숨을 바치는 거는 잘 몰라도 그래도 그때도 다음 세대가 있었던 거예요, 주로. 뭐 그런 생각보다는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아마 일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근데 원래 그렇게 일도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목사님이 그냥 다음 세대에 훅 꽂히신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인 거예요? 원래 신학교 갈 땐 그게 안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엄청나게 길어서 제 단독으로 한 3시간 4시간 해야 될 그렇게. 내용인데 네. 그 어떤 계기가 있었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중간 중간에 이런 뭐 내용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다음 세대 현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한 300~400명 교회면 아이들이 못해도 뭐 중고등학생들이 5~60명 이상은 교회 출석하고 자체 수련을 다 할 수 있고 괜찮은 그림이었는데 제가 유학 끝나고 8년 만에 돌아오니까 완전히 초토화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대원에서 어떤 분이 수업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들이 수련의 준비, 수련의 인도를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지도 않게 제가 미국에서 교육학 공부를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신 가운데 하게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서 좀 준비시켰구나 해서 제가 원했던 공부도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공부도 아닌데 끝나고 와서 한국 교회 안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또 SOS 요청도 오고 또 오늘 번개탄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감사하죠. 저희가.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진짜 담임 목사로 계시면서 다음 세대 사역 현장 이야기를 꾸준히 얘기하는 분을 참 뵙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꾸준히 얘기해 주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계속 도전을 받고 있고 또 후배들도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학교 갈 때 처음에 어떤 기억나세요? 저는 뭐 신학대학원 갈 때 네. 그때 이제 면접 질문 중에 면접 질문 목사님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왜 왔냐? 왜 왔냐? 왜 신학대원에? 저는 근데 제 간증이기도 한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중이병 걸렸고 중입.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신앙적 방황을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1 말쯤에 이제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필드에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 신앙적 방황이 왔으니까 나와 똑같이 방황하는 학생들을 돕겠다. 그게 제 소명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신학교 가게 된 계기였고요. 그래서 면접 때 질문 왜 왔냐 했을 때 목사님과 똑같은 것 같아요. 청소년 사역하려고. 청소년 사역. 청소년들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좀 신앙적 방황을 오래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나는 확실히 믿는다. 와. 그래서 그 방황한 아이들을 난 돕고 싶다. 야.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그럼 막간으로 그럼 중2 때 중이병이 좀 심하고 반항을 좀 많이 하신 거고 방황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그때 교수님의 방황이 심해요. 지금 따님이 중인데 지금 따님의 이제 아빠에 대한 입장으로 따님이 가족 심한 것 얘기는 하면 같아요. 안 되지. 본인의 따님의 방황이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의 방황이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심하죠. 그게 그럼 딸은 착한 거네. 딸은 엄청 착한 거네. 지금 중2가 시작됐으니까. 그럼 어쨌든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는 건 처음부터 그래도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던 기회가 아닐까. 근데 지금 어떻게 이제 두 분 다 어쨌든 뽑는 위치에 계세요. 개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자, 중고등부, 주일학교 전사님을 뽑아야 되는 위치. 여기는 이제 우리 신학생들을 지금 입학시켜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어떻게 목사님 좀 이런 말이 좀 단도직입적으로 요즘 어때요? 다음 세대 사역 전사님들 뽑거나 현장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 교회가 이건 뭐 비단 제 이야기만 해당되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것도 네. 또 교회 다른 교회 얘기도 좀 해주시고. 제가 이제 뭐 동기 우리 목사님들 또 뭐 노회 그 다음에 또 신학교 가가지고 신대원에서 학생들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다 종합해 보았었을 때 정말 이 시대에 준비된 사역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역자 이 퀄리티가 수준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떨어져 있다. 이것을 다들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또 신학교에서도 교수님들도 이 성장하고 자라는 이 학생들 자체가 수준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상당히 크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도사님들에게 하게 되면 또 약간 반발도 있죠. 반발이 네, 있죠. 상처도 있고 왜 그러냐 우리는 안 그러는데 근데 제가 뭐 방송에서는 다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요소들이 우리의 수준이 많이 떨어진 것은 제가 분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또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역자를 못 구해서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학년에 저희가 총신 930명 됐거든요. 근데 지금 몇 명이냐면 360명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원수 절대적인 인원수 자체가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줄어들으니까 우선은 그냥 사람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 있는 사람들 가운데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자들이 요즘에는 좋은 교회를 가려고 하고 이미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떨어져서 여기 가고 떨어져서 여기 가고 이런 또 그 안 좋은 그 쳇바퀴가 도는 이런 모습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참 이것이 요즘에 어려운 부분이어서 어떤 교회들은 그냥 사역자 없이 가기도 하고 그냥 평신도들을 또 훈련시켜서 사역자 대우로 이렇게 하는 교회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신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있고 그러면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신학생들조차 현장을 좀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현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또 계속되는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때요? 신학교에서는 지금 우리 신학생들 네. 현장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뭐 그래도 신학 대학원 학생들 또 우리 사역자 분들 교육 사역자들이 발버둥 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려는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문화가 저희들 사역했을 때 교육 사역했을 때 문화는 좀 많이 다르다. 또 세대가 바뀌었다. 지금 사역자들의 세대와 우리가 교육부에서 열정적으로 했을 때 그 세대의 문화가 다르다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역자 숫자와 교회 숫자를 비교해 봤을 때 교회 숫자가 더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오늘도 제가 아까 이제 목사님 식사하다가 전화 왔잖아요. 계속 전화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현장에서 교육자 뽑아달라, 없다, 좀 도와달라 이런 전화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다 힘들어하시고, 근데 저희가 이제 외부 이제 설문 객관적인 검증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내부 조사가 아니라. 그랬더니 사역할 학생들은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사역자들이 지금 사역 안 하나?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다른 뭐 택배나 이런 거 하면서 돈을 벌고 사역은 안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아니더라요. 사역할 사람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신대원생 나이대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있어서 교육 사역을 하고 싶은데 못 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원을 해도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 오늘 방금 전에 제가 전화 받은 그 전화를 보면 지원자가 몇 명 있대요. 근데 다 자기 나이보다 많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본인의 나이보다. 그러니까 이 뽑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교회들도 어렵고 지금 신학교의 과제 중에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나이 들어서 오신 신대원생들 또 사역자분들을 어떻게 현장으로 보낼 것인가.
전 이것이 또 그러네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유정 목사님, 그럼 교회에서 교육부 사역자들을 뽑을 때 그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정한 어떤 룰이라든지 그런 방향성들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떤 사역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눈높이가 높고 제가 이 사역을 오래 해 왔으니까 최대한 저의 근사치를 좀 뽑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아마 지원하는 분들도 상당히 부담감이 좀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는 이제 전임 사역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를 좀 키워 쓴다는 개념보다는 좀 만들어진 사역자를 더 업그레이드하는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뽑는데, 우선 저는 좀 사역자, 이 교육부서 다음 세대 사역자는 먼저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 연구 그런 사람보다는, 책이 좋은 사람보다는 사람이 좋은 사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 없이 그냥 학교든지 어디든지 나가서 열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분들.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사역자들이 은근히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주관이 세고 하는데 배우려고 하는 의지. 그러니까 무엇인가 화두를 던져줬었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회의하게 되면 제가 화두를 하나씩 던지거든요. 이번에 내년 신년도 우리 특세는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갑니다. 교육부서는 이렇게 좀 준비해 주세요. 항상 제가 방향성을 먼저 던지고 따라오게끔 했었을 때 이것을 그냥 좋게 뭐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한번 이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좀 적극적인 제스처가 있는 사역자들, 저는 그런 사역자를 조금 선호하고 그런 쪽으로 왔었을 때 이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성장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과제를 줬을 때 그 과제를 시킨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생각을 조금씩 더 넣을 수 있는. 네. 그래서 교수님 학교에서 그냥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많이 좀 배워서 나가면 좋긴 한데 지금 상황은 어떤 그런 다음 세대 세계 실제적인 접목이 좀 많이 가능한 편인가요? 지금? 우리 신학 우린 다 공부해서 알듯이 신학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균형 있게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대원 3년 커리큘럼 안에서 아주 실제적이고 현장적인 것만 할 수는 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는 신학 수업은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말했듯이 현장이 중요하고 현장에서 아이들 만나고 그들 눈높이에 맞게끔 사역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과목들이 많이 신설되고 있어요. 실제 사역에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뭐 교육 방법이라든지 혹은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과목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고 또 감사한 거는 학생들이 그걸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목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관계지향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수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배우려고 하고, 왜냐하면 사역할 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또 배우고 또 교육자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또 배우고 현장에서 또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 사역자로서는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배울 저는 수 있는 마음. 그 자질을 가진 사람 알아요. 누구요? 일단 배울 수 있는 마음. 그 사실은 그 약간 꿀팁이라고 할까.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이제 교육부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제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분들, 또 연말이고 또 연초에 준비하니까 이런 마인드로 이런 마음을 하면 진짜 안 뽑을 수 없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은. 우선은 좀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진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뽑는 입장에서 참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분을 청빙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역자가 있으면 먼저 그 사람에게 눈길이 가죠. 근데 약간 그러지 않고 눈 약간 개심치레하게 뜨면서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약간 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먼저 그냥 물어보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질문하는 거 이거잖아요. 저희 퇴근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 다음에 휴가는 얼마 쓸 수 있습니까? 주로 복지에 대한 것을 질문을 많이 하는데. 실은 저는 이제 교회가 좀 투명하게 이것을 잘 오픈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냥 그렇게 먼저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좋은 교회로 가고 싶다면 이것은 아예 뒤로 하고 나중에 안 맞으면 그냥 거기 파토 내면 되는 것이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저것도 해보겠습니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마인드로 가게 되면 상당히 점수를 잘 딸 거라고 봅니다. 토요일도 갈 수 있습니다. 토요일 불러주면 저는 수요일 뭐 다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파트가 없고 전임만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저기 파트가 한 명도 안 파트가 뽑힌- 없어요, 그래서 저요. 지금 네. 파트가 한 명도 안 뽑힌 네. 거 아닐까. 근데 요즘 정말로 그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 전사님들 막 가려고 그래도 교회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요즘 전사님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여기 뭐 이렇게 토요일 근무, 네. 막 금요일 나가는 거 이런 거 정말 좀 어려워하는 근데 게. 저는 계속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 분들과 같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안 맞는 게 많죠. 제 문화와 다르니까. 근데 저는 그게 물론 헌신의 부분으로 체크할 수도 있지만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세대가 바뀐 것 같아요. 문화와 세대가. 그래서 얘기 우리 지금 나눴듯이 자기 시간, 그다음 자기를 위한 뭔가 그렇게 복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허용이 돼야 그것이 마음에 맞아야 거기 가서 헌신도가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말하기가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헌신의 말을 주제도- 안 할 수 없는 네. 그런 입장이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건 헌신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에 얼마 전에 들었던 질문 중에 밤에 그 장례식 일정이 있어서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이제 파트 사역자인 거죠. 파트 사역자인데 이제 주중에 교인 장례식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야간 수당을 이렇게 청구를 한 거죠, 교회에. 그럼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양반론이 좀 심한 거예요. 야간 수당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저는 근무 외의 수당이잖아요. 근무 외의, 그러니까 근무 안 하는 날, 그러니까 장례식을 갔다 온 것도 교회에서 불러서 갔다 온 거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자긴 파트. 자긴 파트인데 목사님 그런 경우를 종종 얘기를 좀 듣지 않나요? 저는 우선은 그 교회가 좀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라 함은 이게 전임이 아니고 내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뭐 시간이 20년 전인데 제가 파트할 때 저는 장례식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작아서 전도사님이 좀 와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이건 부임 전에 이미 협의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목사님들이 옛날 생각해서 나 때는 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낭패로 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사역자한테는 조금도 잘못이 없고 이 교회에서 처음부터 잘못 가이드를 잡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파트는 정확한 그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전임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밤에 가서 새벽에 이제 지방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월요일 날 장례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 원칙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날이나 그 주중에 반차를 쓸 수 있게끔 내줘요.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죠. 그걸 저희가 좀 그 가이드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는 그 직무 해설서,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있는데 우리 사역자 세계에서는 그렇죠. 교회에서는 그게 그건 좀 없잖아요. 그게 너무 합리적인 사실은 그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그게 바뀌어지는 거네요.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뜨는 저 그런 얘기와 또 하나의 저 계속되는 고민은 교육부로 뽑혀서 갔는데 자꾸 다른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고등부나 주일학교나 청년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일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은 하다 보면 교육부 파트 일이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저희가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네, 교회와 다른 데서 저는 그게 이제 전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은 교회건 어디건 그 잡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내가 해야 될 목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게 정말 약해요. 그러니까 대기업 정도 돼야지 매뉴얼이 있고 중소기업 올수록 약하고 그냥 관례상 해왔던 습관으로 야 눈치도 없냐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우리는 접근하잖아요. 근데 교회 그런 문화가 너무나도 팽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회에 그런 좀 매뉴얼을 정확하게 좀 만들고 작업을 해서 사역자가 불편하지 않게 사역할 수 있게끔 저는 그런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예 이제 시작저부터 사역자를 뽑았을 그 사역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정확하게 나눠놓고 준비하고 진행을 시키는 그래서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터뷰할 때 그 다음에 교육자 MT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사역에 대한 일이 있고 교회 일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구분을 좀 해줍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될 교회를 움직여야 되는 일이 있고 내 부서를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몇 퍼센트 정도 갑니다라고 그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 계속 나오면
지치고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어렵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교수님은 현장을 또 너무 중요하게 여기니까 너희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모든 걸 목숨 걸고 이렇게 다 해야,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니네 맨날 그러다가 공부는 언제 할 거냐, 공부 다 한 다음에 졸업하고 현장을 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제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이거는 진짜 맞아요. 저희가 네. 무슨 공부가 고시 공부도 아니고 충분히 다 하거든요. 저도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신대원 다닐 때요. 저 교회 매일 갔어요. 매일. 네,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학교 사역도 하느라고 저희 교회에 있는 주변에 있는 5개 학교 제가 동아리 지도교사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 계속 가야 돼요. 그럼 청소년 사역 하려면. 그래서 다 가면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괜찮았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제가 막 머리 싸매고 공부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2개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저는 배양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신대원 지금은 졸업하고 그 이상 과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사역하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공부하고 공부가 사역에 또 힘이 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의 현장도 놓치지 말고 일단 공부하는 것도 놓치지 마라. 둘 다 해도 얼마든지 성적은 잘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교수님 얘기 아닐까요? 그거는 사실상 교수님 얘기 아닐까요? 아닙니다. 둘 다 했을 때 성적은 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요즘에는 가능합니다. 요새는 열심히 가능하고. 하면 가능합니다. 현장을 놓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그리고 같은데. 신학이라는 것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한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현장의 이야기가 또 신학적 사고에 반영이 되고 신학 수업 때 배운 것들이 교회 현장에 적용되고. 그러니까 이건 저는 같이 간다고 봅니다. 공부와 학문은. 아무튼 공부와 현장을 절대 놓치지 말고. 요새 이정희 목사님 SNS 글 쓰시는 거 보면 이제 아무튼 또 다른 책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뉘앙스를 저희가 받고 있어요. 어쨌든 그 연말 되면서 지금 또 폭풍같이 막 글들을 쓰시잖아요. 코로나는 이제 끝났다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 현장 속에서 목사님이 현장과 담임 목회자 입장 그 2가지를 다 보시면서 아마 이런 걸 준비하는 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 사역에 더 효과적인 부흥의 시대가 올 거다. 이런 걸 좀 뭐 그런 머릿속에서 고민하시는 내용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교회가 빈익빈 부익부로 확실히 가는 것이 더 선명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잘 되는 교회는 계속 더 잘 되고 있고요. 안 되는 교회는 더 많이 안 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고, 또 최근에 신기한 것은 개척하신 분들 가운데 상당히 개척 잘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저보다 좀 후배 목사님들이죠. 한 분야의 어떤 특화에서 집중해서 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뭐 1년 만에 뭐 100명이 모인다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들을 때 정말 이 코로나 이후의 방향성은 분명하구나 해서 이제 실제로 3040에게 그 설문조사한 결과 보니까 어떤 교회를 선호합니까? 1등이 설교였거든요. 근데 이 설교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설교라기보다는 자기들의 눈높이, 자기들의 귀에 들어올 만한 그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와 더불어서 교육이었거든요. 이 2가지가 거의 50대 50 차지할 만큼.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예전에 교회를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했다면 교회가 다음 세대에 많이 더 집중하고 그들의 부모들에게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그림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앞으로 한국 교회는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기존교회 늘 고민이 아이들이 없다는 거거든요. 다음 세대가 없다. 건물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다 있는데 아이들이 없다. 근데 요즘 다음 세대나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게 설교와 자신들만의 눈높이를 맞춰주려면 기존 교회가 눈높이를 좀 아이들에게 맞추는 노력을 좀 해야겠네요. 결론적으로는. 네. 그걸 안 해. 그러려면은 지금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자들과 같이 가야 되는, 연합이 되는 건가? 아니면 기존 분들이 좀 마인드를 바꿀 수도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교회를 뭐 예를 들자면 이번에 이제 본당에 뭐 의자를 바꾸고 조명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런 시설 공사를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이 우리 교회가 위치도 안 좋고 상당히 모든 것이 열악한데 이거라도 해줘야지 젊은 사람들 예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실은 이렇게 접근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은 당연히
반응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보게 되면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잘 못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리더십이 생각보다 스트롱하지 않고 또 한 가지가 눈치를 보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드는 생각은 빨리빨리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이건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인데 네. 목사님들 임기가 지금보다 훨씬 짧았으면 좋겠다. 짧아서 젊은 분들이 빨리빨리 와서 그 자리에 있으면 지금보다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아주 그냥 개인적인 정말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의 변화를 사실은 지금 코로나 끝나고 시도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는 결국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어른들이 더 많이 계시고 강성한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는 많은 목회 현장이 또 어른 쪽 중심으로 맞춰가는 것은 또 현실이 아닐까. 교수님 학생들 졸업하고 막 네. 나가고 사역 갈 때 네. 와서 막 질문할 때 요즘 뭐 힘들다는 질문이 좀 많아요. 왜 질문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는 담임 목사님들 생각은 저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 지금 답변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답변 다 준비하고 다 있는데 준비했어. 다른 질문을 알았어. 하면 아니 나 갑자기 교수님들한테 좀 물어볼 게 많아서 갑자기 지금 당황한 게 뭐예요? 뭐 이거 있어. 준비했는데 지금 아니, 다른 질문 하면 그래서 어떡해? 나 갑자기 교수님한테 갑자기 그 얘기도 모르고 이거부터 그거 먼저. 예. 어떤 변화와? 저는 우리 이정현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하거든요. 그 여름에 제가 우리 노회 목사님들 모시고서 미국에 그 교회들 탐방을 갔어요. 제가 지도 교수로. 근데 이제 공통점이 뭐였냐면 이 목사님들도 다 깨달은 거예요. 모든 교회 공간이 아이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때 어느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같이 갔던 목사님이 저한테 거기 관계자 통역 좀 해달라고 하고 질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렇게 아이들 위주로 공간을 해놓으면 어른들이 소외되거나 삐지지 않냐. 맞아요. 이걸 저한테 이제 질문해 달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영어로 질문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미국 목사님이 그냥 이해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 못했나? 근데 아닐 텐데 그래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요. 그런 개념조차도 그분들 머릿속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서운해하고 그걸 이해를 장로님들이 못하는 서운해하고 어른들이 서운해하는 그 걸 자체를 이해를 못. 왜 왜라는 거죠? 왜?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한테 질문해요. 한국은 그렇게 하면 어른들이 삐지냐고. 그렇게 되돌려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저는 이분들도 다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통역해 그 알려드리니까 다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의례 당연히 교회 공간은 애들 위주로.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그 자체가. 이 발언 듣고도 삐지실 분들이 이 발언 듣고도 약간의 마음의 서운함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우리가 언제 삐졌냐 이러면서 또 하지 아니요 않으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인 거고 이건 한국 문화, 문화, 한국 한국 문화가. 문화가 다른 거죠. 우리 또 예의 문화가 있고 또 어른 중심의 또 문화가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것을 가족 개념으로 풀거든요.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럼 가족 안에서 가장 먼저 대우받는 존재는 자녀잖아요. 애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아이들이 사춘기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정 지출의 최고는 교육비잖아요. 애기고, 예. 그걸만 생각하면 저는 쉽거든요. 교회가 가족인데 그럼 제일 먼저 애들 중심으로 가는 게 맞고 교육부 중심의 투자가 되는 게 당연한 전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근데 또 저희가 이제 늘 하나 말하는 더 게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나도 말 좀 하게 해줘봐. 너무 궁금한 게 많단 말이에요. 예. 또 하나는 생각났어. 빨리. 짧게 할게요. 짧게. 아. 교회 가정 교회 가정 학교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거든요. 교회 기독교 교육에 전 그거를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교회와 가정 연계 뭐 많거든요. 요즘에 아주 트렌드처럼 됐는데 학교를 또 빼놓고 있어요. 학교는 아이들이 지금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뭐 학교 사역 어렵다 하는데요.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관여하는 단체 아시잖아요. 스쿨처치 임팩트. 네. 거길 통해 엄청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학교도 많이 가죠. 그래서 교회, 가정, 학교 이 삼각 트라이앵글 요것을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결론은 내용이 어느 필요합니다. 집안에서도 제일 큰 어른들이 마지막 우리 아이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면 아이들을 위한 무언가가 많이 그래도 세워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어른들이 관심이 없으면 또 애들 문화는 또 없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했던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지만 많은 기존 교회는 본당은 시설이 좋은데 이게 교육관 시설은 이제 음향 장비 그 60년대 쓰던 거 막 이런 거고 이제 영상은 불 꺼야 보이는 거 막 이런
요즘도 많이. 그러니까 제가 가보면 이제 교육관건 영상은 불 꺼야 보이는 거가 아직도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스피커는 이제 악기 쓰면 안 되는 것들. 청학교는 지금 어때요? 그 음향이나 이렇게 청년부실 뭐 증거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심이고 그 교회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들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당회를 해보니까 당회는 당회장에게 권한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몸을 사리세요. 내가 이 발언을 했었을 때 무엇인가를 손해 보거나 잃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잃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것을 잃고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해요. 이건 담임 목사님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화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 교회 이제 아이들 부서 화장실 공사를 했어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화장실이 제일 좋은 교회는 지금 저희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공사한 지가 한 달이 채 안 됐으니까요. 정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화장실. 정말 하여튼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 방향성이니까 당에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방향성은 이거고 새로 등록한 교인들은 교육 때문에 등록했는데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그들이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뭐가 되겠느냐. 장로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여기로 가야지만 교회가 더 부흥할 수가 있고 더 젊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한번 맞들려 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자고 하면 또 예, 조명도 바꾸고 스피커도 바꾸고 다 바꾸고 그렇게 저희는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저렇게 계속 다음 세대 얘기하는 거대로 방향을 바꿔서 가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이제 많은 교회에서 현실적으로는 아이고 교육부에 이런 거 한번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안 된다는 데가 아직은 더 많은 것이 현실 아닐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그게 좀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교회가 저희 교회랑 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이런 문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총대를 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지만 여전히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게까지는 총대를 안 매시려고 해요. 그 총대를 매는 게 아니라 총대에 달릴 수도 있죠. 총 맞을 수도 있습니다. 총대 이렇게 달릴 수도 있는 아니 환경이. 근데 저는 네.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목사님 말씀에 공감하고 담임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많고 어쨌든 담임 목사님의 그 리더십 하에 이끌고 가지는 거니까 물론 이제 당회가 있지만 결국 담임 목사님이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면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중요하다. 지금 한국교회 아이들이 줄었다. 우리 교회만 봐라. 아이들이 없지 않냐? 아이들 중심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저는 반대할 분들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 담임 목사의 마인드를 정확히 가지고 그다음 정확한 플랜을 갖고 끌고 간다면 어느 누가 반대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교회 원로 장로님들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다음 세대 중요하다 얘기하면 당연하지 다 그러지. 거기다 대고 안 중요해 이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럴 분은 안 계신데 그 당회가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조금 위험한 것 같아. 안에 가서 얘기하면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 다음 세대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구라든지,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는 잠깐 하고 계속 작년 사역만 해왔고 거기서 한 가지 배워왔던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어른 사역 중심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나이랑 상관없이 거기 한번 고착이 되면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한번 두 분이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기본 자립한 교회들로 쭉 가는 거죠.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하고는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게 좀 더 관심을 보일 때 아까도 화장실 얘기하셨지만 요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주고 생각해주고, 왜냐면 전사님과 부목사님들이 막 건의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 있을 텐데 청안교회 예도 있고 목사님이 또 많이 교회에서 보셨던 내용들 중에 요런 것들을 같이 먼저 제안해주고 바꿔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좋은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그러니까 이야기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담임 목사 입장에서 교육부실을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다 봅니다. 교육부실을 들어가서.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보고 한 내용도 있지만 제가 직접 봐서 스피커가 왜 고장 나 있지? 저희 교회 이제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교회가 좀 한국 교회에서 이례적으로 그 텀블링 방방이라고 하죠. 이게 어린이 부서실에 큰 방방이 하나 있어요. 그럼 애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누워 있기도 하고 뭐 핸드폰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그 올라가는 사다리를 누가 훔쳐갔어요. 제가 너무 이제 이게 CCTV 돌려도 못 찾고 해가지고 오죽하면 예배 시간에 자수하여 광명 찾자라를 그냥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할 만큼 이제 어떤 관심이 어떤 표명이죠. 그 다음에 또 위에가 좀 망가져 있고 그래서 이거 빨리 보수하자.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은 교육자들이 먼저 저한테 이야기해주면 그들한테 돈 내라고 하지 않거든요.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실천의 방안을 제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그러면 빨리 새로 하자. 이제 교육부 장로님한테 전화했더니 장로님이 교회 남아도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토요일 날 새로운 방방 더 좋은 게 들어왔어요. 그건 이제 고물상 철물점으로 이렇게 가서 누군가가 또 이렇게 엿을 드셨겠고.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혹시 그 역할을 못 한다면 뭐 교육 디렉터라든지 이런 위치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공간들 그다음에 또 사람들 프로그램들 이런 데 들어가서 일일이 좀 체크하고 점검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죠? 감시하고 이상하게 보는 쪽이 아니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가는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계속 난다면 제가 볼 때 충분히 교회들이 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이제 교역자나 부장님들이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에 있는 어른들이 미리 보고 네.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는 문화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 진짜 좋겠네요. 네. 그 사다리는 누가 가져갔어요? 아무튼 그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네. 저는 실제로 제가 교육총괄 목사를 했을 때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 제안했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모든 교육부에서 설교 한 번씩 하시라고. 담임 예. 목사님이. 영아부부터 한 번씩 다 모든 부서. 그랬더니 장점은요. 처음에 목사님도 너 어떻게 내가 애들 설교하냐고 하는데 해보시라고. 목사님한테 좋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교사들은 고마워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우리 영아부 와서 설교하고 격려해주고 선생님들 수고한다고 직접 와가지고 그 다음에 초등부 들어가서 고생한다. 중고등부 들어가서 설교하고 애들이 뭐 그날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졸려도 안 졸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 결과가 좋았어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했어요. 본인이 좋아서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애들이 막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고 오고 자기 부서 왔다 이거예요. 교사들도 탁 힘이 나가지고 하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담임 목사님들이 그 부서 한 번씩 다 들어가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 시도했던 것이 뭐냐면 연말에 평교사와 담임 목사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담임 목사님도 좋은 분이었죠. 왜냐면 제가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뭔가 얘기하냐면 약점이 있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담임 목사님은 얘기하지 말고 교사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목사님 들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고. 뭐 요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 답변하시고. 그래서 여기 쫙 이제 교사들 다 뭐 처음 한 거니까 역사상 담임 목사님 여기 가운데 앉아 있어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원하는 거, 뭐 불만, 뭐 그래도 이분이 그거를 끝까지 참고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다 대담같이 했거든요. 와. 그것도 엄청 효과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더 목사님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 다음에 것들이 혹시 필요합니다.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되고 그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된 건 아닌가요? 아유 잘 와.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진짜 열린 마음으로 듣는 거, 그거 또 가는 거, 그거를 그럼요. 진짜. 근데 목사님이 인기가 올라간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담임 목사님 인기가. 근데 또 이렇게 막 교수들, 뭐 교사들이 막 부탁하고 얘기하는 건데 그 목사님한테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는 또 없었을까요? 근데 목사님 그러니까 다 들어줄 순 없죠 당연히. 근데 우리 얘기를 들어줬다 이거 하나로 고맙죠. 이전에 한 번도 없었으니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준다. 이 이미지가 형성되면 그 자체로 좋아하는 거거든요. 야, 이 방송을 담임 목사님들이 진짜 싫어하겠네요. 왜냐면 시작할 때 오셔서 이렇게 딱 한마디 해주시고 수고하세요 그리고 가셔야 돼. 다음 일정이 있으신 건데 목사님이 그걸 끝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목사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담임 전 목사님 담임이니까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 저기 파트가 교수님 이제 집회 일정이 좀 차질이 그러니까 생길지. 집회 일정에 좀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니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올라간다니까요. 음. 결론적으로는.
훨씬 교회 안에서. 진짜 어찌 보면 제일 쉬운 건데 제일 어른들이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들이 같이 아이들에게 있는 현장에 가서 자잘한 것부터 큰 것까지 같이 신경 쓰는 현장을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한데 또 하나 최근 사례인데요. 최근에 갔던 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청소년들 그래도 10명 정도 모여 있고 성인들은 한 8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건물에 이제 옥상이 굉장히 지저분한 창고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감사하게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옥상 공간을 뭐 돈이 없으니까 외부 업체는 못 드리고 장로님이랑 본인이 함께 해가지고 다 바꾼 거예요. 인조 단디를 하나씩 구매해가지고 본인이 본드 해가지고 장로님들이랑 거기 본드 칠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를 편평하게 해서 아이들 그냥 편안하게 거기 뭐 축구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 아니야. 요 정도 공간입니다. 여기 번개탄 TV 정도. 여기서 잔디 이제 인도 잔디 깔아놓고 마음껏 여기서 뭐 앉아서 대화도 하고 테이블 하나 놔주고 그다음 뭘 했냐면 이쪽 편에는 이제 라면 기계 2개를 산 거예요. 그것도 중고로 사서 그렇게 돈이 안 들었대요. 라면 기계 놔놓고 여기에 찬장에다 라면을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옆에는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 열면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걸 놓고 아이스크림 넣어놓은 거예요. 이걸로 애들이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나서 아무나 오라요. 아무나 오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이들 오냐고 해서 실제로 곡상에 올라가 봤어요. 목사님이 한번 증명해 보이겠다고 저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올라갔는데 그때도 동네 애들까지 와가지고 빠글빠글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라면 이거 해가지고 기계로 그냥 물만 넣으면 되니까 하고 아이스크림 꺼내 먹고 거기가 그냥 아이들의 그냥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진짜 그런 거 교회가 하나만 해도 바뀌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이제 목사님 돈 쓰고 마음 쓰고 몸 쓰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해야 돼. 그렇게 하는 데가 진짜 고생 많이 하잖아요, 진짜. 좀 이렇게 좀 아름답게 좀 말씀해 주세요. 좀. 아니 그거 돈 써야지, 고생해야지. 그리고 또 그 관련 마음 써야지.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진짜. 애들이 살아나잖아요. 애들이 살아나니까.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제 그런 일을 하겠다는 사역자를 만나는 게 좀 막 이런 일을 하겠다는 부교육자들도 좀 있나요, 목사님? 막 우리 이런 거 막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음. 이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겉에서 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이 사역자의 모습을 보자면 왜 저렇게 고생할까?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교육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노가드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헌신해야 되고 망가뜨려야 되고 이렇게 가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사역인데 어느 순간에 사역자들이 이렇게 사역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 막 올인을 좀 처음에는 한다 싶다가 나중에 교구로 갑니다. 교구 가면 대접받거든요. 돈 쓸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 정말 거지가 되진 않았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계속해서 헌신하고 쏟았더니 나중에 이제 그 값을 그 어떤 은혜를 좀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역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막 그 라면과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그렇게 애들이 많이 와서 놀고 라면 먹고 그랬더니만은 이제 좀 몇 달 지나니까 교회 어른들이 이놈들 라면 먹고 쓰레기 제대로 안 버렸다, 뭐 청소 제대로 안 한다, 뭐 옥상에서 담배 폈다, 그래가지고 그걸 폐쇄를 시켜가지고 막 그 하는 사역자들을 좀 멈추게 했다는 얘기를 저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 그렇게 현장을 지키고 나서는 일은 쉽지 않은 어떤 앞으로의 계속되는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일단 시간이 어쨌든 계속 가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또 교수님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다음 세대 사역 현장을 계속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목사님과 교회 어른들한테 한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까지라도 좀 마음을 열고 한번 해봅시다라는 교회 어른들을 좀 설득하고 도전하는 이야기 한마디 좀 해줄 수 있나요? 제가 질문하면 항상 이제 똑같은 그 답변을 하는데 교회 교육은 2가지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담임 목사, 두 번째로는 교회 재정. 이 2가지가 움직이면 교육은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들 움직이시면 무조건 교회는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담임 목사님이 움직이기 어렵다면 그 교회 움직이고 있는 돈, 이 재정을 과감하게 내년에 교육부에 주시면 분명히 저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2가지만 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충분히 이 시대에 저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일단
교육부의 투자는 다음에 하면 안 되고 지금 먼저 해주는 교회가 그럼요.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교회 재정이 사실 많이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딱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긴축하면 교육비 먼저 긴축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셔야 되지 않을까 교회들이 생각하고요. 교수님은 지금 이제 학생들 이제 사역 현장 계속 나가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버티든지 한번 도전해 보라든지 아무튼 우리 사역자들에게 한마디 또 생각했구나 야 여기가 저기에 질문하면 그때 멘트를 쫙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코멘트 그럼 이거 똑같은 질문을 둘이 다 같이 하는 거라죠. 그럼 교수님 우리 교회 어른들한테 하실 얘기 먼저 한마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역자 얘기를 둘 다 하는 거로 합시다. 야 여기가 멘트가 조금 더 긴 이유가 저기서 하고 있을 때 멘트를 다 생각을 하고 있어. 너무 좋네. 전략적이죠. 전략적이네. 우리 교회 어른들한테 한마디 먼저 해주시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3장 35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게 가족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란 뜻이거든요. 내 가족.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고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가족이고 그 가족 안에 우리 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요, 얘네들이 그냥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 친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붙들어야죠. 그 말씀에서는 예수 믿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 친가족인데 그럼 교회 안에 이 교회가 가족이고 그 가족 안에 우리 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 애들한테 집중하고 초점 맞추는 게 저는 그게 상식이고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 우리 실제로 이 혈연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을 보면 뭐든지 애들 우선이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교회는 가족이라니까요. 가족 가치가 아니라 그냥 가족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가족 안에 우리 애들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 애들을 사랑해주고 애들한테 집중해주고 또 투자해주고 또 에너지를 쏟는 건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고 교회 당연하다고 어른들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을 내 아이라고 생각하는 친자녀다. 이거 예수님 사실 말씀에 뭐 의하면 이런 말이 그렇거든요. 좀 되게 애매하지만 이제 어느 교회들 가보든 주일학교나 중고등부가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자녀들이 주일학교를 다니면 주일학교가 잘 되고 중고등부를 다니면 또 중고등부 왕성해지는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졸업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웬만하면 이렇게 이게 웃긴 얘기인데 또 그게 또 현실적으로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하면서 보면 이제 이정현 목사님이 전 같은 얘기를 또 사실은 몇 번 무한 반복을 지금 몇 번 해주셨고 그 얘기 후에 우리 교수님이 또 그 얘기를 또 너무 또 좋은 얘기들로 많이 이렇게 또 해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특징은 늘 모든 질문에 이정현 교수님 목사님이 먼저 대답을 하는 바람에 먼저 대답을 하다 보니까 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대화의 중간에 수많은 생각을 정리하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 위주로 또 이렇게 쭉쭉 대화를 하는 정말로 그 또 질문의 강약 차이가 있지 않았었나. 그럼 이번 질문을 한번 우리 사역자들한테 우리 한번 가서 다음 세대 사역 현장을 이렇게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응원의 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먼저 우리 사역자분들 응원하고 싶어요. 저도 신학대학교 또 교수로 있다 보니까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이 다 사역자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고생하고 또 눈물 흘리고 또 그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저는 먼저 인정하고 또 응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역이 너무나도 귀하니까 또 교수로서 또 사역자 선배로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나가는 사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부 사역을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사역이라고 여겨요. 하다가 2년 3년 하다가 교구로 가야지. 근데 지나가는 사역이 아니라 교육 전도사, 교육 목사, 교육부 사역자, 교육자가 들어가는 건요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제가 교육학과 교수고 교육 전문가인데 교육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이 하는 게 교육입니다.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에서 수학 선생님, 뭐 영어 선생님 다 자격증이 있고 인정받은 사람이 오는 거지. 나 어릴 때부터 수학 천재 소리 들었다. 그 사람 교사 안 시킵니다.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자가 들어가는 사람은 전문가가 한다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과 또 자부심을 갖고 교육 사역 최선을 다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사역 지나가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사역이 아니다. 평생 가야 되는 그런 사역이다. 자, 이종현 목사님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 응원의만 해주시죠. 갈수록 이 교육부서 사역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아이들조차도 너무 줄어들고 있고 또 교회 그 부모님이 다닌 아이들조차도 교회에 잘 안 나오려고 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계속 해야 되고요. 때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할 때 하나님의 일에 공짜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왜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왜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공짜가 없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제가 오늘 던지는 이 화두 이 멘트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교육 사역은 지나가는 사역이 아니다. 교육 사역은 공짜가 없다. 지금 고생한 만큼 반드시 먼 훗날에 지금 고생이 반드시 상 간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모시고 교육 사역, 다음 세대 사역 현장 이야기 쭉쭉쭉 나눴는데 어느새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다 지나갔거든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 오셔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이런저런 얘기 좀. 지금 저기 별내 스튜디오 일단 어쨌든 좀 많은데 이 목사님 어떠세요? 여기 와서 또 너무 같이 좋아요. 하니까. 예. 너무 좋고 제가 오기만 좀 멀어서 그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죠. 그 교수님 목사님 돼서 조금 멀어진 거니까 네, 많이 멀어졌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네. 개월수를 늘려서 섭외하는 거로 한번 네. 해볼 테니까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오늘 같이 여기 역사하시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져서 네. 좋고요. 공간이 훨씬 개방감이 있고 음. 또 진짜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럼 지난번에 가졌었죠. 지난번에 이제 지하에서 공간 가졌을 확대입니다. 것 같은데. 공간이 확 좋아졌고요. 음. 또 우리 목사님도 방송인처럼 좀 더 변화된 것 같아요. 옷도 그렇고 네. 또 스타일이 조명이 일단 그렇군요. 조명이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 너무 좋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 사역에 좋은 컨텐츠 계속 만들 테니까 두 분이 현장 지켜주셔서 끝까지 좀 저희 옆에서 꼭 같이 승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목사님, 김성준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저녁 때는 다음 세대 사역 동아리 이야기입니다. 이임일 목사님과 정성경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저녁 7시도 잊지 마시고 현장에서 또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멋진 사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